1번입니다. 지금 비중 시험에 사용되는 피코노메타의 무게가 520g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중 시험에 이용되는 이런 유리병의 무게가 지금 520g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리병을 증류수로 가득 채웠을 때 이렇게 증류수로 가득 채웠을 때 여기까지 이제 물이 있을 때 이게 1550g이란 얘기고, 그리고 공기 건조된 510g의 흑시료를 피코노메타에 넣고 공기를 제거한 다음 증류수로 가득 채웠을 때 1870g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제 흙을 넣고 물을 이제 채웠습니다. 뭐 물은 이제 가득 채웠다 그랬으니까 이 수위는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물을 채웠는데 이게 1870g이고 흙이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 510g이라고 했습니다. WS겠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1870g에서 이 510g을 빼게 된다면 이게 1360이 나오겠죠. 그럼 1360g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는, 물이 여기만 차 있는 피코노메타는 136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550에서 1360을 빼면 뭐가 남냐면 지금 여기서 요걸 빼는 거니까 요만큼 물의 무게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채우고 있는 물의 무게. 그래서 이 무게를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1550에서 1360을 빼게 되면 이게 190g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비중이라는 것은 감마 W분의 감마 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물의 단위 중량분의 흙 입자의 단위 중량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부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게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부피에 대한 물의 무게와 동일한 부피에 대한 흙 입자의 무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만큼을 차지하던 흙 입자의 무게가 지금 510g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510g을 쓰고, 그리고 밑에는 지금 이만큼을 차지하는 물의 무게가 190g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190g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2.68 정도가 나오고 이 값이 비중이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지금 상제하중이 있는 두께 3m의 양면 배수 포화 점토층이 있는데 양면 배수라고 했으니까 HDR은 2분의 3m가 되겠죠. 그래서 1.5m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 75일 동안 90%의 1차 암밀이 진행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균 암밀도 90%일 때 대응되는 TV를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0.848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친절하게 주어졌죠. 이거랑 같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50%일 때 TV가 0.197이다.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암밀 개수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 개수를 이용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TV는 HDR 제곱분의 CVT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 90% 암밀이 발생을 했다고 했으니까 TV가 0.848이 되는 거고, HDR은 1.5m를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CV가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값이고 T는 지금 7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위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CV가 0.00294 cm 제곱 per se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제가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문제들을 학습을 하다가 다시 나중에 마지막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일단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자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 지금 정규 암밀 점토가 있는데 배수 마찰각이 주어졌습니다. 유효 응력에 대한 내부 마찰각이 30도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동일한 점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동일한 점토에 대해서 일축 압축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일축 압축 강도가 100kN per m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이쪽을 이제 우리가 수직 응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쪽을 전단 응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축 압축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속 압력이 0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딱 접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접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축 압축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전응력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를 하는 것은 구속 압력이 시그마 0이다. 시그마 3가 0이다. 그러니까 전응력 시그마 3가 0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QU가 100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축차 응력이 지름이 100kN per 미터 제곱이다. 여기까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일축 압축 시험에서 파괴 시 간극 수압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건 지금 전응력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전응력 개념으로. 잠깐 여기를 지우고 여기가 지금 시그마 3가 0이죠. 이건 전응력으로 표현이 됐지만 이 원을 유효 응력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유효 응력에 대한 파괴 포락선의 내부 마찰각이 30도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거를 이제 유효 응력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파괴 포락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파괴 포락선이 있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지만 C는 0입니다. 왜냐하면 정규 안밀 점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C가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Y 절편은 없고 지금 이 각도가 30도라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유효 응력입니다. 유효 응력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이 시그마 3도 여기 있는 시그마 1도 똑같은 가행 간극 수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원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이 유효 응력에 대해서 그렸을 때 지금 파괴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유효 응력 파괴 포락선에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접하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크기의 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지름이 얘도 이제 지름이 100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공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사인 파이 프라임은 2분의 시그마 1 프라임 플러스 시그마 3 프라임 플러스 C 코탄젠트 파이 프라임 분의 2분의 시그마 1 프라임 마이너스 시그마 3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규 안밀 점토라는 것에서 C가 0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요게 0이니까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시그마 1 프라임 플러스 시그마 3 프라임 분의 시그마 1 프라임 마이너스 시그마 3 프라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값이 뭐냐면 이 지름이 100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시그마 3 프라임이 되겠죠. 여기는 시그마 3였지만 여기는 시그마 3였지만 여기는 시그마 3 프라임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시그마 1 프라임인데 시그마 1 프라임은 지름값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걸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시그마 3 프라임 더하기 100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 3 프라임 플러스 100 플러스 시그마 3 프라임 그리고 시그마 3 프라임 플러스 100 마이너스 시그마 3 프라임이 지금 이게 파이 프라임이 30도라 그랬으니까 이게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시그마 3 프라임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게 시그마 3 프라임이 5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그마 3 프라임이라는 것은 쓸데가 없는데 시그마 3 프라임은 시그마 3에서 간극 수압을 빼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그마 3 프라임이 50이라 그랬고 시그마 3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U가 되기 때문에 델타 U는 마이너스 5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지금 현장 다짐을 실시한 후에 이제 현장의 건조 단위 중량을 알기 위해서 들밀도 시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낸 흙에 최적이 있고 최적이 지금 500cm 3승이고 지금 무게가 주어졌습니다. 무게가 750g인데 이거는 지금 물과 흙입자의 무게가 모두 포함된 거죠. 그리고 함수비가 0.2고 흙의 비중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실내 표준 다짐 시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주어졌고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상대 다짐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상대 다짐도라는 것은 우리가
감마 D 맥스분의 현장의 감마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모에는 지금 2톤 per 미터 3승이 오면 되는데 감마 D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마 D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값들이 주어졌냐면 지금 이 V랑 W가 있으니까 일단 수분 단위 중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0cm 3승분에 750g 이렇게 있으니까 1.5g per cm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함수비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감마 D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감마 T 이렇게 하면 되니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1.25톤 per 미터 3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25톤 per 미터 3승이니까 이거는 8분의 500%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퍼센트로 표현을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단 답은 3번이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필요 없는 값들이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번입니다. 지금 표준 다짐 시험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3번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점성토는 함수비와 건조 단위 중량의 관계가 종 모양의 다짐 특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다짐 곡선을 그리게 되면 가로축을 함수비로 그리고 세로축을 건조 단위 중량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의 종 모양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은 일단 맞는데 이거랑 같이 봐야 되는 게 지금 1번입니다. 모래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건조 단위 중량이 함수비의 증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점성토는 지금 증가하죠. 함수비의 증가에 따라서 초기에. 그런데 우리가 입도 분포가 좋지 않은 모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함수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조 단위 중량이 감소하는 이런 거 보고 이제 우리가 벌킹 현상이라고 했죠. 최적 평창 현상 이렇게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입자간 그 물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부피가 커지면서 이렇게 단위 중량이 감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이 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지금 틀렸습니다. 벌킹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다져진 흙의 함수비를 측정하고 측정된 함수비로부터 건조 단위 중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우리가 표준 다짐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몰드가 있고 여기다 이제 흙을 이렇게 채워놓죠. 그런데 몰드는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알고 있으니까 부피를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마 T는 V분의 W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수변 단위 중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흙의 무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수비라는 것은 WS분의 WW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흙을 건조시킴으로써 이런 함수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조시킴으로써 함수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측정된 함수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건조 단위 중량은 1 플러스 함수비분의 감마 T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조 단위 중량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고 4번은 흙 시료의 물의 양을 변화시키면서 섞은 흙을 해머를 사용하여 타격 횟수 25회씩 3층으로 몰드에 넣고 다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이거는 일단 표준 다짐 시험에 대한 얘기가 맞죠. 그래서 일단 4번은 맞는 보기고 이제 이거랑 같이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수정 다짐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되면 지금 이거는 표준 다짐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 표준 다짐 시험보다 수정 다짐 시험이 다짐 에너지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뭐 25회씩 낙하하는 것을 더 많이 낙하를 시킨다거나 3층으로 다지던 것을 뭐 5층으로 다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지금 점토 광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보기 4번 먼저 보면 점토 광물은 규소 사면체와 알루미늄 팔면체의 두 기본 단위로 구성된 알루미늄 규소염 복합물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점토 광물의 기본 구조가 규소 사면체가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 팔면체가 있죠.
그리고 이 규소 사면체가 이제 옆으로 나란하게 이렇게 넓게 연결된 구조를 우리가 규소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옆으로 넓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알루미늄 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규소판과 알루미늄 판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점토 광물이 있죠. 카올리나이트가 있고, 일라이트가 있고, 몬모닐로나이트가 있죠. 몬트모릴로나이트. 그래서 카올리나이트는 1대1 구조라 그랬고, 이 일라이트는 2대1, 몬모닐로나이트도 2대1 구조라고 했습니다. 4번은 지금 맞는 얘기죠. 규소 사면체와 알루미늄 팔면체로 기본 단위로 하고, 4번은 맞는 얘기고, 그리고 1번을 보면 몬모닐로나이트와 카올리나이트의 구조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아니죠. 지금 몬모닐로나이트는 2대1 구조고 카올리나이트는 1대1 구조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이러한 점토 입자 주변에 있는 물의 존재는 점토에 소성을 띠게 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러한 카올리나이트와 일라이트, 몬모닐로나이트 이런 애들이 이제 결합 과정에서 우리가 동형치환이나 브레이킹이 발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토 입자가 뭐 이렇게 넓게 분포를 하게 되는데, 넓게 형성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넓적한 이유를 띠는 이유는 이렇게 규소판과 알루미늄판이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넓다 그랬고, 그리고 이 표면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이제 동형치환이나 브레이킹 때문에, 파단 때문에 마이너스가 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토 입자가 마이너스 플러스에 이렇게 전기적인 이제 이온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극전하를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물이 붙는다고 했어요. 이건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붙기 때문에 이러한 물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물이 얼마나 붙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수비에 따라서 흙의 이제 점토의 성질이 변화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소성이죠. 그런 형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얘기는 맞는데 앞에 게 틀렸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은 카올리나이트는 규소와 깁사이트판이 1대1 격자식으로 반복되는 층이다. 카올리나이트는 규소판과 알루미늄 판이 1대1로 결합된 구조인데 우리가 알루미늄 판 중에서 또 어떤 것들을 깁사이트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번에 이런 보기가 이미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또 이거 알루미늄 판을 부르는 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찾아서 또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 중에 깁사이트 판만 이렇게 하나만, 이거를 뭐 틀린 거를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뭐 석사 과정이나 가야지 그렇게 배우니까. 그래서 일단 니은은 맞고요. 3번은 건조된 점토에 물을 첨가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점토 입자 주위를 떠돌아다니며 발생하는 배열을 확산 이중층이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점토 입자가 이렇게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이렇게 거동이 제한되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이 정도 영역에서는 어떤 이제 거동이 제한이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이제 막 물이 붙게 되겠고, 이렇게 물이 붙게 되는데 그 와중에 요게 이온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었냐면 이론 강의 시간에 했었는데, 이쪽을 점토로부터 거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쪽을 이온 농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비교적 여기가 마이너스가 넓기 때문에 플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플러스 이온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온은 좀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점토 입자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네가 다시 같아집니다. 평형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를 이렇게 거동이 제한되는 영역을 우리가 이중층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중층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중층수라고 하는데 확산 이중층수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은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7번입니다. 지금 투수의 수가 주어졌고 달시의 유출 속도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달시의 법칙은 우리가 V는 KI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흙 속에서 물의 이제 유출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투수의 수는 주어졌고 우리가 동수경사라는 것은 물이 흐른 길이분의 전수도 손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델타 H는 지금 5m, 이걸 바로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물이 흐른 길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10m를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이 지금 경사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점의 경사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10m고 지금 여기가 30도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죠. 그래서 L 코사인 30도는 10m니까 L은 코사인 분의 1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m per sec가 있고 이제 L에다가 코사인 30도분의 10m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델타 H는 5m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2분의 루트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m per sec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8번입니다. 지금 크기가 10m 곱하기 20m인 전면 기초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전면 기초란 얘기는. 그래서 점성토 지반 위에 설치됐는데 전면 기초에 작용하는 전체 하중이 10,000kN이라 그랬고 점성토의 단위 중량이 20kN per m 3승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완전 보상 기초가 되기 위한 기초의 깊이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완전 보상 기초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여기에 이렇게 지표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Q가 가해지면 지중해 있는 어떤 점에서는 응력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외력이 추가됐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전면 기초라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전면 기초는 뭐냐면 이렇게 흙을 파냅니다. 흙을 파낸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하중을 주게 되면 지중해에서는 어떻게 이제 하중을 받은 거냐면 Q에서 이제 여기 파낸 흙에 감마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부피가 있겠죠. 부피를 곱한 것만큼 부피 그러니까 이제 흙의 무게만큼 빠지게 되겠죠. 외력에서. 그래서 보상기초라는 거는 뭐냐면 완전 보상기초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흙을 파내게 되면 이게 0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외력을 주었지만 파낸 흙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마치 외력을 주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를 이렇게 파낸 기초를 0이 되게 만든 기초를 완전 보상 기초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Q가 만이고 그리고 감마가 20kN per m 3승이죠. 그리고 V는 단면적이 지금 10m 곱하기 20m고 여기서 계산을 하라는 게 이제 이거죠. 깊이 DF죠. 그래서 이게 0이다 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DF가 2.5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지금 상대 밀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 같은 보기는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조립토를 상대 밀도 85% 이상 다지기는 어렵다. 이런 거는 약간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되고 85%, 9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항상 바뀌니까 어느 정도 너무 높게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2번은 상대 밀도에 대한 식은 간극비, 간극률, 건조 단위 중량, 밀도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상대 밀도에 대한 공식은 두 개는 암기를 하고 있죠. 간극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건조 단위 중량에 대해서도 외우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간극비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건조 단위 중량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간극률은 우리가 공식으로 암기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간극비라는 것이 1-n분의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극비가 간극률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면 또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간극률에 대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밀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우리가 단위 중량이라는 것이 로 곱하기 밀도 곱하기 g 중력과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관이 있으니까 밀도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은 세립토의 현장 조밀함 또는 느슨함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됐죠. 우리가 사질토 같은 경우는 사질토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만으로
흙의 성질을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흙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질토는 상대 밀도를 이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상대 밀도는 사질토에 대한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그러면 세립토는 우리가 뭘 이용을 한다 그랬냐면, 세립토는 입자의 크기뿐만 아니라 입자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뿐만 아니라 이 입자를 구성하는 광물의 종류와 특성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광물의 종류라는 것은 뭐 카올리나이트, 일라이트, 몬모닐로나이트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되냐면 이제 점토 입자가 표면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물과 상호작용이 발생을 한다는 것까지 여러 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함수비에 따라서 성질이 변화한다 그랬고, 그러한 특성을 우리가 연경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사질토는 상대 밀도, 세립토는 연경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지금 틀렸습니다. 4번은 상대 밀도의 값은 흙이 가장 느슨한 상태일 때는 최소값이 0부터 가장 조밀할 때는 최대값이 100이다. 이거 맞는 보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지금 보기와 같은 원호 활동 파괴를 가정한 점토 집안에서 줄기초의 극한 지지력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문제는 조금 전형적인 문제인데 파이 U는 0 해석법을 이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선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됩니다. 원점이라는 얘기가 모멘트 원점을 의미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이 유형을 익혀두세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발생되는 일단 외력 모멘트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유발 모멘트겠죠. 그래서 유발 모멘트는 이 점에 대해서 Q 곱하기, 지금 이거를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등분포 하중을 Q라고 하게 된다면 Q 곱하기 B가 있고, 요거는 이제 힘이죠. 그런데 여기 5점에 대해서 모멘트 8은 2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Q가 지금 미지수죠. 그리고 2분의 B가 지금 2m죠. 그래서 2Q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일단 외력 모멘트고, 저항 모멘트라는 것은 우리가 전단 강도에다가 여기에 사면 길이를 곱하면 되겠죠. 사면 길이를 곱하고 모멘트 8이 5점에 대해서 이 원호가 되겠죠. 원호가 근데 지금은 B가 되니까 여기다가 B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전단 강도라는 것은 시그마 n 탄젠트 파이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파이가 0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파이 U는 0 해석법, 비배수 해석에서는 전단 강도가 CU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U를 넣게 되면 10톤 per 미터 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면의 길이는 지금 이 원호의 절반이죠. 그래서 원래 이 전체였으면 d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절반이니까, 딱 절반만 있으니까, 여기만 있으니까 2분의 d파이가 되겠죠. 그런데 2분의 d는 r이니까 b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b파이. 2분의 d가 r인데 r이 b니까, 그래서 b가 지금 2m고 파이고 b가 또 2m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파이가 지금 주어졌나요? 파이가 그냥 파이가 없으니까 그냥 파이를 넣게 되면 파이가 3이라는 그런 말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40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기초의 극한 지지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얘를 얼만큼 줄 수 있느냐기 때문에 이 유발 모멘트랑 저항 모멘트가 같아지는 것까지 우리가 Q를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Q는 40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Q는 QU가 되겠죠. 이제 맥시멈 값이니까. 그래서 이게 20파이가 되고 20파이 톤 퍼 미터 제곱이 되겠죠. 등분포 응력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질토 집안이라고 주어졌으니까 C는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장 제하 실험을 실시를 해서 직경이 300mm인 판에 극한 지지력이 150kN per 미터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극한 지지력이라는 것은 CNC 플러스
QNQ 플러스 2분의 1 감마 B N 감마고, 여기서 우리가 C가 0이라 그랬으니까 요 항이 0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장 제하 실험이라는 것은 평판 제하 실험을 의미를 합니다. 평판 제하 실험은 근입 깊이 DF가 0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Q가 감마 DF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DF가 0이면 이 Q항도 0이겠죠. 그래서 이 극한 지지력 공식이 감마항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마항이 지금 직경이 300mm일 때 150kN/m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150kN/m 제곱인데 이게 지금 2분의 1 감마 B에 여기에 300mm가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이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 조건을 보면 실제 원형 기초에서 예측 허용 지지력이 250kN/m 제곱일 때 원형 기초의 폭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장 제하 실험을 한 거고, 실제 원형 기초에 대해서 극한 지지력을 표현을 하게 되면 CNC 플러스 QNQ 플러스 2분의 1 감마 B N 감마인데 지금 동일한 상황이니까, 위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 항도 0이 되고 이 항도 0이 돼서 2분의 1 감마 B N 감마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250kN/m 제곱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값은 여기 허용 지지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 지지력이라는 것은 안전율로 극한 지지력을 나눠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극한 지지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허용 지지력에다가 이 안전율을 곱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안전율이 3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250이고, 그러면 극한 지지력이 750kN/m 제곱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750kN/m 제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항이랑 이 항을 보면 변한 값이 B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B가 300일 때 150이었는데 750일 때는 B가 얼마까지 가능하겠느냐, 얼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50kN/m 제곱에 비례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원래 300이었는데 B가 됐으니까 이게 750kN/m 제곱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B는 1.5m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2번입니다. 지금 폭이 4m고 연속 기초가 있고 내부마 차격이 주어졌고 점착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흙의 전체 단위 중량이 주어졌고 안전율이 3일 때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얕은 기초의 극한 지지력은 CNC QNQ 2분의 1 감마 BN 감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식은 우리가 연속 기초에 대해서 표현한 식이죠. 그래서 이 식은 연속 기초이기 때문에 뭐 형상이 정사각형이나 원형 기초가 아니니까 알파 베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전반 전단 파괴를 가정을 했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전반 전단 파괴를 가정을 한 식이기 때문에 일반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뭐 지하수에 대한 영향이 없죠. 지하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감마를 그냥 수분 단위 중량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고 그냥 바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지금 또 그리고 지지력 계수도 지금 파이가 20도일 때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졌죠. 그래서 그냥 바로 대입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점착력이 지금 30kPa이고 NC가 17.69고 Q 같은 경우는 감마 DF인데 감마가 지금 19kN/m 3승이고 DF가 지금 근입 깊이가 어디있죠? 근입 깊이가 여기 1m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1m가 있고 NQ가 지금 7.44고요. 그리고 2분의 1 감마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감마 B가 폭이 4m라 그랬고 N 감마가 4.97이죠.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 860.92kPa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극한 지지력을 계산을 한 거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허용 지지력입니다. 그래서 QA라는 것은 안전율로 극한 지지력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안전율이 지금 3이라고 주어졌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대략적으로 한 286.97kPa이 나오게 되니까 답은 4번입니다. 13번입니다. 지금 옹벽에 작용하는 주동토합이 0이 되는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조금 완벽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려면 옹벽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옹벽이 이렇게 연직이고 뒷체험이 수평일 때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완벽하게 나오려면. 그렇지만 항상 문제가 완벽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면 이런 집안이구나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하수위가 없고 이렇게 상제하중도 없다면 우리가 주동토합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KA 감마 Z 마이너스 EC 루트 K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동토합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없다고 할 때. 그런데 이게 0이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를 0이다라고 해서 Z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감마 루트 KA분의 EC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암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달달 외워서 쓰긴 하지만 만약에 조건이 바뀐다면 이러한 값도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조건, 뭐 지하수나 상지하중이 없었으니까 조금 익숙한 학생들은 지금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이 식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주동토합 계수가 안 주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1 플러스 사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인데 30도라 그랬으니까 2분의 1씩 들어가면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해보면 감마가 지금 20kN/m 3승이고 루트 3분의 1이 될 테고 2 곱하기 C가 20kN/m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2루트 3m가 나와서 답은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지금 시료 채취기의 관익 깊이가 100cm고 이 중 회수된 시료는 5cm짜리가 2개, 10cm짜리가 2개, 15cm짜리가 2개, 20cm짜리가 2개인데 회수율과 RQD를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한번 풀어봤죠. 그래서 바로 풀어보면 회수율이라는 것은 시료 채취기의 관익 깊이를 분모로 놓고 위에는 이제 채취된 시료를 전부 합해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cm가 2개가 있고 10cm가 2개가 있고 15cm가 2개가 있고 20cm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RQD라는 것은 회수율과 좀 비슷한데 밑에는 시료 채취기의 관익 깊이를 쓰고 이제 여기서 10cm가 넘는 시료만 고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2, 15 곱하기 2, 20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게 0.9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지금 포화 점토 집안에 축조된 점토 제방 사면의 거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사면 안정을 해석하는 문제는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성토가 있고 절토가 있고 흑댐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토질력학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개의 그래프를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암기를 했다는 가정 하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축조된 점토 제왕이라고 했으니까 성토시죠.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면 사면의 안전율의 크기는 초기에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다 제방 시공 완료 후에는 안전율이 최대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성토에서 안전율에 대한 그래프를 암기를 하라고 했죠. 안전율에 대한 그래프는 계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안전율인데 1번을 보면 사면의 안전율은 초기에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다라고 했는데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방 시공이 완료된 후에 지금 여기가 완료 시점인데 완료되면 다시 점점 커지죠. 그런데 지금 완료 후에 안전율이 최대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최소가 됐죠. 그래서 1번은 지금 말이 안 되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렸고 1번이 답이죠. 그리고 2번은 암밀이 진행됨에 따라 점토의 전단 강도는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전단 강도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토에서 우리 간극수압에 대한 그래프를 또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시간으로 놓고 여기를 간극수압으로 놓게 되면 계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여기가 성토 완료 시점입니다. 여기를 보면 안밀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토의 전단 강도는 점점 증가한다고 했는데 안밀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간극수압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게 작아지게 되면 여기서 빠지는 값이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 전단 강도는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 문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은 안밀이 완료될 때의 점토의 평균 전단 강도는 배수 전단 강도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솔직히 이 보기에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가면 다 배수가 됐으니까 결국에 이제 뭐 배수 전단 강도를 이용을 하겠죠. 맞는 보기는 맞는 보기인데 이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보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두 개 다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2번은 맞고 3번은 점토 제방 아래에 위치하는 지점에서 간극수압은 제방의 축조가 완료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증가를 하다가 제방이 완공되면 배수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증가하다 감소 맞는 얘기고, 4번은 제방이 빠르게 축조되고 제방을 시공하는 동안 실제로 배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점토의 평균 전단 강도는 제방 시공 완료 시까지 일정해진다. 이때의 전단 강도는 비배수 전단 강도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유효 응력으로 우리가 여기를 고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단 강도를 수압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유효 응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지금 유효 응력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면, 왜냐면 간극수압을 측정하는 게 항상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놨지만 현장에서 간극수압을 측정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조금 불가능하다, 간극수압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혹은 배수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단 강도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비배수 점착력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번은. 그래서 4번도 맞고 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불포화 점성토의 전단 강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1번부터 보면 포화도가 100%인 경우에 전응력 파괴 포락선은 수평선이 되며 파이는 0의 개념과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유효 시험을 하게 되면 이쪽을 우리가 수직응력, 이쪽을 전응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원들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구속응력이 다르더라도 이 응력원의 크기는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금 다르게 그려졌는데, 그래서 이 응력원들의 크기는 같다고 했고, 그래서 이 파괴 포락선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파이는 0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을 했냐면 포화도가 100%일 때라고 가정을 했어요. 왜냐면 삼축 압축을 시험하기 전에 우리가 뭐 배합을 준다든지 해서 포화도를 100%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 결과 자체가 포화도가 100%라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고, 만약에 지금 포화도가 100%인 경우에 수평선이 되며 파이는 0의 개념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런 보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면 포화도가 100%가 아니면 이게 파이가 0이 안 나옵니다. 기울기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오거나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포화도가 100%가 아니라면 파이가 0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보기가. 뭐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실험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랑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는 얘기고, 2번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제로 태적 점성토의 경우에 강우 또는 지하 수면이 상승하여 포화되므로 부분 포화된 점토의 강도는 설계 시 고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삼축 압축 시험을 할 때 포화도를 100%로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100%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집안을 보면 지표가 있겠죠. 그리고 지하 수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 수위가 있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흙이 이 지하 수위 아래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 높이는 사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많아봤자 뭐 1m, 2m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더 깊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밑에 잠긴 흙이 훨씬 더 많겠죠, 집안에.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현장의 흙은 포화도가 100%인 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재현을 하기 위해서 삼축압축 시험에서 포화도를 100%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승하면 포화되는 게 많으니까 부분 포화된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는 설계 때 고려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번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3번이랑 4번이 굉장히 어려운 보기입니다. 이거는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고 여기에서 이게 흙이 지표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어떤 시료를 채취를 하겠죠. 이 시료를 딱 채취를 해와서 여기 지하수위도 있었을 겁니다. 시료를 채취를 해서 여기서 일단 얘가 받고 있던 유효 응력이 있을 거예요. 뭐 시그마 제로 프라임 같은 걸 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이제 뭐 안밀링에다 세팅을 하겠죠. 삼축 압축 시험을 해야 되니까 안밀 시험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시료를 세팅을 합니다. 우리 멤버란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원형 토체로 세팅을 해서 얘한테 뭐 구속 압력도 주고 축차 응력도 주겠죠. 삼축 압축 시험을 해야 되니까. 이건 안밀링이 아닙니다. 안밀링은 안밀 시험이고 이거는 이렇게 또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삼축 압축 시험을 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론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시그마 제로 프라임을 흙을 지중해서 채취를 한 다음에 함수비 오메가를 초기 상태랑 똑같이 유지를 한다면 이론적으로 몇 가지 가정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얘의 유효 응력이 시그마 제로 프라임이 됩니다. 이건 조금 신기한 얘기인데 함수비만 유지를 하게 되면 초기 유효 응력과 똑같은 유효 응력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중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중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얘가 유효 응력을 갖게 됩니다. 밖으로 흙을 딱 꺼냈을 때 함수비를 유지를 한다면.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료가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그마 제로 프라임이 아니라 시그마 제로 프라임보다 조금 작은 시그마 R 프라임을 갖게 돼요. 이게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잔류 응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건 전혀 몰라도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지나친 보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잔류 응력이라는 게 발현이 됩니다. 초기 응력보다 작은. 그런데 이 잔류 응력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시료 교란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4번부터 보면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삼축 압축 시험으로 불포화 시료의 정확한 유효 응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효 응력이 이 잔류 응력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왜 불포화 시료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여기서는 지금 완전 포화가 돼 있죠.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꺼내 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란이 발생이 되고 포화도가 100%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 시료가 된 거고 그 불포화 시료가 갖는 유효 응력이 잔류 응력인데 요거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4번이 지금 틀렸죠. 그래서 일단 4번이 답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불포화가 되면 이거를 포화도를 100%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배합을 가한다 그랬죠. 그런 개념도 좀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번을 보면 비배수 삼축 압축 시험은 불포화 시료에 실시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꺼내온 흙 시료가 필연적으로 교란이 발생을 해서 불포화 시료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불포화 시료에 대해서 실시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문장으로. 실제 시료는 불포화 시료에 대해서 하지 않죠. 왜냐하면 결국에 배합을 줘서 포화도를 100%로 증가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뒤에 문장을 보면 전응력만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제 여기다가 이 흙시료에다가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응력을 주게 되죠. 요거는 이제 전응력이죠. 우리가 주는 응력들은. 그래서 이 전응력들은 측정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불포화 시료는 실험실에서 포화시키죠. 배합을 작용해서 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비배수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16번은 굉장히 어려운 보기이기 때문에 이 3번이랑 4번이 이해가 안 된다면 굳이 이렇게 막 학습에 힘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서울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좀 지나친 보기들이 나온 거고, 이런 보기가 다시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17번입니다. 지금 건조 단위 중량이 16.5 kN per m 3승이라 그랬고, 그리고 포화 단위 중량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19.25 kN per m 3승이라 그랬고, 사질토층에서 지하 수위의 위치는 지표면으로부터 6m 아래에 위치를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이런 거는 그리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6m인데 이게 지금 사질토층이란 얘기죠. 그리고 지하 수위가 여기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하 수위 위 사질토층은 건조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마 D를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표면으로부터 19m 아래에서 유효영역을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19m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13m란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라는 얘긴데, 여기서 유효영역을 해석을 하라는 얘긴데, 지하 수위는 정수압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유효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정수압 상태니까 침수 단위 중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6m는 감마 D 곱하기 6m고, 밑에 거는 침수 단위 중량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13m. 굉장히 쉬운 문제고, 16번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17번은 조금 쉬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19.25에서 10을 빼서 9.25가 되겠죠. 다 쓰면 그냥 여기다가 13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219.25 kN per m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지금 연약 지반 처리 공법 중 샌드 드레인 공법에서 연직과 방사선 방향을 고려한 평균 안밀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혹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으면 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점토층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일면 배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쪽을 불투수층이라 그러고 안반층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쪽은 물이 흐를 수가 없고, 여기가 이제 점토층이고, 뭐 위에가 사질토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테르작 1차원 안밀 방정식에서는 물이 일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토층에 있는 물이 뭐 이렇게 배수가 되겠죠. 연직으로 이쪽 방향으로만 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수로 인해서 발생된 우리가 안밀도를 연직 안밀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의 연직 흐름으로 발생한 안밀도를,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계산한 안밀도는 전부 요거였어요. UV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지반 처리 공법 중에 샌드 드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샌드 드레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모래를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말뚝 같은 말뚝 형태로 모래를 이렇게 채워 넣어요. 그러면 이 점토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흐르게 되냐면 이쪽으로 방사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모래층이 하나의 물의 통로가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배수가 되는 거죠. 이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연직으로 흐르지만 이건 사실 파이프 라인 같은 게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원래는 물이 이렇게밖에 못 흐르던 게 이렇게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수평 흐름으로 인해서 배수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 흐름으로 인해서 발생된 안밀도가 수평 안밀도가 되는 거죠. 요거는 계산을 하는 게, 물론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이 7급 공무원 시험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표도 이용을 해야 되고 별도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계산식이 많기 때문에 이 UH를 계산하라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UV는 당연히 출제가 되죠. 우리가 시간계수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UH는 친절하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UH라고도 하고 UR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UR이라고 주어졌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를 풀라고 하냐, 이 UV랑 UR을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안밀도를 고려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암기를 하라 그랬죠. 에버리지, 전체 에버리지 안밀도는 1-UV 1-UR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물론 요거 뒤에 또 수학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거는 이해를 할 필요가 없고 문제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암기를 하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이고, UV가 0.59, UR이 0.7이죠.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 U가 0.8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9번입니다. 지금 보기와 같이 널말뚝을 모래집안에 5m 깊이로 이렇게 박아 넣었는데 지금 상류와 하류의 수두차가 6m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모래집안에 포화 단위 중량이 주어졌고, 이게 지금 2톤 퍼 미터 3승이고, 이 집안의 파이핑 현상에 대한 안전율의 가장 근사한 값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뭐 파이핑 현상은 분사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 같이 이해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파이핑 현상, 분사 현상, 히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사하고, 이 차이점들은 제가 그 책에 적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핑이나 분사에 대한 안전율은 우리가 결국에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동수경사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외력은 지금 현재 집안의 동수경사가 되는 거고, 저항력은 한계 동수경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ICR부터 계산을 해보면 한계 동수경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거 공식이니까 감마 W분의 감마 프라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은 집안의 뭐 간극비나 비중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포화 단위 중량이 주어졌으니까 이 식을 이용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물의 단위 중량은 뭐 주어지지 않더라도 1톤 퍼 미터 3승이고, 감마 프라임은 감마 세츄에이션에서 감마 W를 빼서 이용을 하면 되니까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 1 정도 1이겠네요. ICR이. 그래서 일단 요거를 계산을 했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I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I라는 것은 우리가 물이 흐른 길이분의 전수도 차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물이 흐른 길이는 우리가 여기 지금 융기 영역에 대해서 고려를 하니까 여기 5m만큼 물이 흘렀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겁니다. 이 사각형에 대해서. 그래서 물이 지금 전수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물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물이 흐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수도 차를 보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일단 이 ND 값을 구해야 되죠. 수도 손실 칸수를. 그래서 이게 6개고 ND가 6이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전체 전수도 차가 델타 H라고 표현을 하죠. 델타 H라고 하면은 안 되는데 그냥 H라고 할게요. 여기 전수도 차를. 전수도 차는 하류 자유수면과 상류 자유수면의 차인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6m라 그랬고, 이게 6m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이 사각형 부분에 이 밑바닥에서 전수도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만약에 A점에서 전수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하류면에서부터 A점에 대한 전수도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죠. 지금 하류면이 전수도가 0이니까 0 더하기 ND분의 전체 전수도 차 들어가고 A까지 칸수 2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A점의 전수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점에 대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면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근데 이 면은 지금 보면은 딱 칸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A점이 여기면 한 칸, 두 칸 이렇게 세면 되겠지만, 이 밑면은 지금 위치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여기 보면 평균 등수도 칸수는 2.5칸으로 간주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밑변의 전수도는 0 더하기 ND가 지금 6이죠. 그리고 H는 6m인데 이거를 2.5m로 우리가 간주하자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앞에 게 6분의 6이니까 2.5칸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수도 칸수, 전수도 미터죠. 2.5칸이 아니고 2.5m죠, 전수도가. 그러면 여기는 지금 밑면은 전수도가 2.5m고 윗면은 0이죠. 이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I에다가 2.5m가 들어가는 얘기죠.
i에다가. 그러면 분모는 물이 흐른 길이는 5m고 위에 전수도 차는 2.5m니까 i가 0.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i가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s가 0.5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0번입니다. 지금 안밀 시험에서 수직 하중 제하에 따른 응력 경로의 기울기 P분의 Q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안밀 시험에서 이렇게 안밀링에다가 시료를 세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흙을 이렇게 넣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시료를 완전히 포화시키죠. 그리고 여기다 안밀링에다 세팅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횡방향으로 이제 구속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횡방향으로 구속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수직 응력과 수평 응력의 비를 토합계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횡방향이 구속돼 있으니까 정지 토합계수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 토합계수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때의 응력 경로의 기울기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시그마 V가 있고 시그마 H는 K0 시그마 V니까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바로 넣을게요. 시그마 V랑 시그마 H니까 시그마 V로 묶으면 이렇게 될 테고, P는 시그마 V랑 시그마 H를 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P분의 Q를 하면, 이거는 지금 중간 과정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1 플러스 K0분의 1 마이너스 K0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쓰면 안 돼요. 실전에서는 우리가 K0의 관계가 있다, 그럼 P분의 Q는 얼마냐 하면 바로 이 공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이것들을 고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공식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여기다 이제 바로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 20초 이상 걸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고, 그래서 위에가 3분의 2고 이게 3분의 4니까 4분의 2에서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